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188cm의 키에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프랑스와 토트넘의 위기 속에 빛났던 한 골키퍼. 위대한 소설 레미제라블의 원작자 빅토르 위고에서 따온 이름처럼 프랑스의 위대한 골키퍼가 되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전설. 파비앙 바르테즈 이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프랑스 골문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 위고 요리스입니다. 1986년 12월 26일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해안도시 니스에서 태어났던 위고 요리스. 많은 축구 선수들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것과 달리 요리스는 은행가였던 아버지, 변호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부유하게 살아납니다. 어린 시절 테니스의 전설 피터 샘프라스를 우상으로 삼으면서 테니스 선수를 꿈꿨던 요리스는 물론 축구도 즐기긴 했지만 테니스를 좀 더 즐겨 했습니다. 12살 때까지 테니스를 하면서 유망한 선수로 이름을 떨친 요리스가 축구로 전향을 한 것은 골키퍼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테니스를 통해서 배운 순발력과 반응 속도는 골키퍼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니스를 연고로 하는 클럽 니스의 아카데미에서 골키퍼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첫 테스트를 받으러 갈 때 6명 중 1명이었던 요리스를 보고 니스 코치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당장 계약해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죠. 당시 프랑스 골키퍼 파비앙 바르테즈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지배하는 능력이 탁월했는데 코치들은 이 12살짜리 아이에게 그런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니스는 당시 프랑스 2부 리그에 있던 그저 그런 클럽이었지만 2002년 1부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과도기를 맞이했고, 요리스가 19살이었던 2005년 1군 데뷔를 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1군 감독 프레데릭 안토네티 감독은 요리스가 어리지만 1번을 주기에 아깝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는 적중합니다. 2005-2006 시즌 리그 8위였던 니스는 야심차게 브라질의 에데르송을 120억을 주고 데려오는 등 공격적인 영입을 시도했지만 빈약한 공격으로 인해서 강등 직전인 16위까지 추락을 합니다. 요리스는 이해 13번이나 무실점 방어를 기록하는 등 10대 어린 선수치고 놀라운 활약을 선보였지만 니스는 리그 10승도 올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팀의 성적과는 반대로 요리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을 했고, 2007년에 다다르자 팀 내에서 에이스 에드르송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하는 130억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만단다가 지키던 프랑스 국가대표에서 새로운 얼굴로 내밀었고, 2008년부터 프랑스 대표의 수문장으로 붙박이가 된 요리스.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22살에 불과했습니다. 니스에서 인상적인 2년을 보낸 후 프랑스 챔피언이었던 올림피크 리옹이 2008년 여름 그를 영입하기로 합니다. 리옹의 전설적인 골키퍼 그레고리 쿠페가 아틀레티코로 떠나면서 빈자리를 채우라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운이 좋게도 클럽에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 리옹은 챔스나 유로파 같은 유럽 대항전에 나갈 만큼 탄탄한 전력을 가진 팀이었고, 수비형 미드필더 툴라랑, 보스니아산 천재 미드필더 피아니치, 프리킥의 마술사 주니뉴 등 중원 자원이 넘친 팀이었습니다. 전반 골잡이가 카림 벤제마였으니 그야말로 수비가 아쉬운 것 빼곤 없는 상황에 전 시즌엔 리그 우승, 컵대회 우승까지 거머쥔 프랑스를 호령한 디펜딩 챔피언이었죠. 요즘에야 파리 생제르맹이 독식한 게 리강이지만 이땐 돈 좀 쓴다는 프랑스 팀이 리옹이었고, 그만큼 다른 빅리그의 선수를 파는 역할까지 도맡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알랭 페렌 감독은 챔스 무대에서 구단과 전술적인 마찰로 인해서 해임되고, 새 감독 클라우드 푸엘이 지휘봉을 잡습니다. 요리스가 가세한 리옹은 분명 전 시즌보다 더욱 골문이 튼튼해졌고, 실제로 실점이 80점이나 더 내려갔지만 공격이 풀리지 않으면서 리그 3위로 주저앉게 됩니다. 2009-2010 시즌 요리스는 리그에서 실점을 좀 더 내주었지만 경험은 더 쌓여갔고, 특히 챔스 16강전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신들린 듯한 선방으로 팀을 8강으로 올려놓습니다. 리옹이 클럽 최초로 챔스 준결승까지 진출하면서 많은 빅클럽들이 요리스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맨유와 아스날 등 EPL 클럽들의 문의가 줄있습니다. 맨유는 반데스달의 후계자로 255억을 준비했고, 아스날 또한 불안했던 알무니아나 파비안스키 대신 안정감 있는 요리스를 주목한 것이었습니다. 클럽에서 위상과는 달리 프랑스 대표팀은 2010 월드컵에서 충격적인 본선 탈락을 하며 모래알 조직력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요리스는 그나마 이 비난에서 조금은 비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1인분 역할을 한 것도 있었지만 그는 피파 랭킹 20위로 추락한 프랑스 대표팀을 향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 유니폼 자신 그리고 동료들을 존중해야 한다며 소리를 높입니다. 매년 리그왕 최우수 골키퍼와 베스트 11에 선정되었던 요리스의 빅리그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결국 잔류를 선택합니다. 리옹이 챔스 진출 티켓을 놓치게 되면서 요리스는 팀을 떠날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이미 리옹의 재정적인 위기도 심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싸게 팔겠다는 마음으로 시장에 요리스를 내놓게 이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과의 협상은 쉽지 않았고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결국 210억이란 금액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게 된 요리스. 이전까지 토트넘은 고메즈가 슬럼프 및 부상으로 인해서 주전 자리에서 밀려나면서 41살의 노장 골키퍼 브래드 프리델이 골문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25세의 젊은 골키퍼를 품에 안은 토트넘은 당장에 주전으로 쓸 것처럼 보였지만 빌라스 보아스 감독은 프리델을 계속 선발로 내세웁니다. 7라운드까지 고작 한 경기밖에 요리스가 선발로 못 나오자 불안감은 이어졌죠. 그러다 10라운드 위건전, 11라운드 맨시티전까지 연이어 패하면서 요리스 카드를 안 쓸 수밖에 없었고 아스날전에 요리스가 장갑을 끼고 나서게 됩니다. 결과는 5실점. 대참사가 벌어지긴 했지만 딱히 요리스가 실수한 부분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발로 기용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13라운드부터 28라운드까지 단 1패만을 기록하면서 호조의 성적을 이어갔죠. 뛰어난 반사신경과 페널티 박스 안에서 깔끔한 태클을 구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던 요리스는 2012-2013 시즌도 변함없는 1번 키퍼로 맹활약합니다. 에버튼과의 대결에서 루카쿠와 충돌 직후 뇌진탕 증세로 보아스 감독이 교체를 지시했지만 요리스는 꿋꿋하게 뛰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뇌진탕 증세에서 교체를 하지 않는 보아스 감독과 요리스는 모두 비난을 받았고 얼마 뒤엔 요리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롱킥 실수 때문에 골을 연이어 헌납을 하면서 요리스는 다시 비난의 도마 위에 오릅니다. 11경기 동안 무실점을 했던 그였어도 치명적인 실수 앞엔 골키퍼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몸소 알려주었습니다. 2013-2014 시즌 토트넘의 보아스 감독은 요리스를 스위퍼처럼 쓰면서 라인을 끌어올리는 전술을 썼지만 뒷공간을 너무 많이 내주었고 맨시티전 홈과 원정 도합 11골을 내주는 참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보아스가 2013년 겨울 해임되었지만 리버풀전에서 다시 5실점을 하는 등 발이 느린 마이클 도슨과 베르통원이 잦은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강팀만 만나면 수비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013-2014 시즌 맨시티, 리버풀, 첼시 단 3팀에게 리그 25골을 내준 게 토트넘이었죠. 2014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요리스가 주장이 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맨시티나 리버풀, 첼시만 만나면 작아지는 현상은 되풀이되었고 2년 동안 토트넘은 리그에서만 98골을 내주던 실점으로 수비진이 애를 먹습니다. 2014-2015 시즌 리그 5위였던 토트넘이 53실점,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던 바날 감독의 맨유도 37실점이었으니 얼마나 토트넘의 수비가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한편 요리스는 토트넘과 5년 재계약으로 팀에 잔류했고 리그 최고 수준의 안정감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2015년 들어서면서 토트넘의 수비는 안정화를 찾기 시작을 했고 요리스의 선방에도 무게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토트넘이 2015-2016 시즌 마침내 리그 3위를 차지해 챔스 티켓을 따낼 수가 있었고 그간 나돌았던 요리스 메뉴 이적설은 사라지게 됩니다. 수비에 토비 알더베이럴트가 합류한 것이 컸습니다. 26살의 토비, 28살의 베르통원 두 센터백 두의 활약은 이로부터 3년간 이어졌고 2019년까지 토트넘은 공격과 수비 모두 밸런스가 균형을 이룬 팀이 되었습니다. 2016년 요리스는 프랑스를 유로 2016 준우승에 올려놓은 후 다시 한번 토트넘과 6년 재계약으로 미래를 맡깁니다. 토트넘은 이때 프리미어리그 팀 중 가장 젊은 팀 중 하나였고 미래가 밝았기 때문이었죠. 2016-2017 시즌 요리스는 챔스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20번이 넘는 슈팅을 모두 막아내면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됨과 동시에 레알과의 승부를 무승부로 이끌어냅니다. 29살로 이제 전성기를 보내면서 우승 타이틀 때문에 다른 빅팀으로 이적할 기회도 있었던 요리스였지만 레알과의 무승부를 통해서 토트넘의 잠재성을 믿었고 또 잔류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엔 포체티노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으로 깔렸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레알 마드리드가 나바스의 대체자로 요리스를 지목했지만 요리스는 이를 거절합니다. 우승을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토트넘이 2017-2018 시즌까지 3년 연속으로 챔스 티켓을 따낸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단지 트로피 하나보다 어려운 한 해를 이겨내고 첼시와 아스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요리스는 마침내 우승의 꿈을 프랑스 국대를 통해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루어냅니다. 크로아티아와의 결승전에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 540분 동안 6실점만을 내주었고 잠자리와 입을 맞추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자신의 A매치 100경기를 돌파하면서 프랑스 역대 7번째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바르테즈가 87경기이니 얼마나 요리스가 프랑스 골문을 오랜 시간 지켜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 2018-2019 시즌 챔스 도르트문트전 선방쇼, 맨시티전 아구에로의 PK를 막아내면서 4강 견인의 1등 공신이 되었던 요리스는 2019-20 시즌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중반 팀에서 이탈합니다. 3개월에 가까운 이런 장기 부상은 요리스가 프로 데뷔 후 처음 겪는 일이었죠. 요리스가 빠진 15경기 중 단 5승밖에 못 거둔 토트넘은 리그 6위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르통원이 팀을 떠나고 알더베이럴트의 노세화로 수비진은 2019년부터 또 애를 먹기 시작하고 있었고 33라운드 요리스는 경기 도중 손흥민과 때 아닌 언쟁을 하고 맙니다. 상대 팀에게 공을 빼앗긴 상황에 왜 팀을 위해 뛰지 않냐고 손흥민에게 따진 것이었죠. 누구보다 팀에 헌신하고 역집중이었던 손흥민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외 축구 팬들조차 황당하게 만든 요리스 급발진 사건은 경기 후 포옹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됩니다. 2020-2021 시즌 이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세이브 능력은 떨어졌지만 빌드업이 그나마 조금은 가능해지고 볼 처리 실수가 줄어들면서 토트넘의 수호신이자 프랑스의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위고 요리스. 이미 토트넘의 레전드로 325경기에 나선 그는 팀 내 최고참으로 동료들과 감독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토트넘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수라고 말한 요리스지만 골문 앞에서 가장 믿어야 할 선수는 여전히 요리스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세계 최고의 선수에서 치명적인 부상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